이 맛에 캠핑카 타는 거지. 오늘은 오빠가 홍콩 보내줄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정년퇴직한 남편 기 좀 살려주겠다고 제가 20년 동안 식당 주방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 모은 피 같은 돈 1억 2천만 원. 그 돈을 털어 사준 캠핑카가 남편의 힐링 공간이 아니라 움직이는 불륜 모텔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주 주말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끓여준 사골국을 먹고 힘을 내서 딸뻘대는 낯선 여자와 그 좁은 차 안에서 뒹굴던 내 남편. 내 노후 자금이 그 더러운 욕망에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손에 들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더 이상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결혼 생활을 단칼에 베어버릴 서늘한 복수의 칼날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더럽고 추악한 캠핑카의 문을 활짝 열어 그 안에 숨겨진 썩은 내 진동하는 진실을 낱낱이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이제 피눈물로 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경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행복과 건강이 찾아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작년 겨울 찬바람이 뼈마디를 파고들던 12월의 어느 날부터 시작됩니다. 35년을 다닌 중소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달랑 꽃다발 하나와 감사패가 든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던 날, 현관에 들어서는 남편의 어깨는 유난히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평생을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견디며 상사 눈치 보랴, 자식들 학비 대랴 아등바등 살아온 남자. 이제 지갑 속에 명함도 없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도 없어진 그 쓸쓸한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왔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진짜 고생 많았어. 이제 당신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늦잠도 실컷 자고. 그렇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위로했지만 남편은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한동안 집에 틀어박혀 거실 소파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TV 채널만 돌리거나 베란다 창밖을 보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죠. 밥을 차려줘도 모래 씹는 표정으로 깨작거리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뒤척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은퇴 후유증, 갱년기 우울증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타들어갔습니다. 저 역시 편하게 산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아이 둘 대학 공부시키기 빠듯해서 저도 20년 넘게 동네 식당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찬물에 손 담그고 설거지하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하루 종일 서 있느라 다리에는 지렁이 같은 하지정 맥류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우리 네 식구 건사하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이제 남편도 쉬고 저도 좀 쉬나 했는데 남편이 저렇게 시들어가는 화초처럼 축 처져 있으니 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죠. 무언가 남편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할 확실한 취미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불현듯 생각난 게 캠핑카였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부터 입버릇처럼 말했거든요. 나중에 은퇴하면 캠핑카 한 대 근사하게 뽑아서 전국 팔도 유랑하면서 낚시도 하고 여행도 하는 게 꿈이다. 당신 조수석에 태우고 맛집 기행 다니는 게 내 버킷리스트 1번이야. 그때는 그저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남편을 살릴 유일한 방법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 형편에 1억이 훌쩍 넘는 캠핑카는 언감생심이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휘었고 딸 시집 보낼 자금도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받은 월급을 한 푼, 두 푼 모아
남편 몰래 붓고 있던 적금 통장 3개. 제 노후 자금이자 생명줄 같은 그 통장을 모두 깼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해지하시겠냐고 아깝지 않냐고 물었을 때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돈이야 또 벌면 되지만 기죽은 남편을 다시 살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신 이거 봐봐. 요즘 이 모델이 50대 남자들 로망이래. 이거 타고 전국 일주 어때? 제가 식탁 위에 캠핑카, 팜플렛을 툭 던지듯 내밀자 죽은 동태 눈깔 같았던 남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진짜? 당신 이거 사주게? 이거 1억 2천만 원이야. 우리 집에 돈이 어디 있어? 남편은 짐짓 놀란 척, 걱정하는 척 했지만 입꼬리는 이미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귀에 걸려 내려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 아이처럼 들뜬 표정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우리는 주말에 바로 캠핑카 매장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나서 이것저것 따져보더군요. 결국 우리는 최고급 사양의 풀옵션 모델을 계약했습니다. 운전석 뒤에는 푹신한 더블 침대가 있고 샤워실에 냉장고, 에어컨, 심지어 노래방 기계까지 완비된 그 육중한 캠핑카.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마워 여보. 내가 진짜 잘할게. 나중에 당신도 태우고 꽃구경도 가고 당신 좋아하는 강릉 바다도 보러 가자. 내비게이션에 당신 좋아하는 맛집 다 찍어 놓을게. 그때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하고 믿음직스럽던지 저는 주책맞게 식당 이모들 생각도 나고 고생한 지난날이 스쳐 지나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차를 인도받은 첫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풍 가는 유치원생처럼 들떠서 낚시 도구를 챙기고 마트에서 장을 봐왔습니다. 여보, 첫 출정인데 같이 갈까? 고사라도 지내야지. 내가 수육 삶아줄게. 제가 넌지시 물었지만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당신은 낚시 싫어하잖아. 벌레도 많고 씻기도 불편해. 그리고 내가 가는 낚시터가 오지라 길이 좀 험해. 당신 멀미하고 병나. 이번엔 나 혼자 가서 운전 적응 좀 하고 올게. 나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 그래, 35년 동안 회사라는 조직에 묶여 살았으니 이제 은퇴하고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싶었습니다. 저는 쿨하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편 기죽지 말라고 소고기 장조림이며 멸치볶음, 과일 그리고 낚시하다 추우면 입으라고 따뜻한 내복과 여벌 옷까지 바리바리 챙겨 차에 실어주었죠.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그 웅장한 캠핑카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그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게 지옥의 서막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캠핑이 봄꽃이 피기 시작하자 매주 주말로 늘어났습니다. 금요일 오후만 되면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짐을 싸서 나갔고 일요일 저녁 늦게야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보, 고기 좀 잡았어? 하고 물으면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빈 아이스박스를 보여줬습니다. 아니, 영 입질이 없네. 요즘 수온이 차서 그런가 봐. 그냥 경치 구경하고 라면 끓여 먹고 잤어. 공기 좋은 데서 자니까 힐링 되더라. 그런데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에게서 묘한 위화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2박 3일 동안 흙먼지 날리는 낚시터 노지에서 자고 왔다는 사람이 돌아오면 너무나 말끔했습니다. 보통 낚시를 다녀오면
특유의 물비린내나 떡밥 냄새, 흙냄새가 배어오기 마련인데 남편에게서는 은은한 스킨 냄새와 달콤한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빨랫감을 내놓을 때도 속옷이나 양말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마치 새 것을 갈아입고 온 것처럼 뽀송뽀송했죠. 더 수상한 건 남편의 외모 변화였습니다. 평소엔 로션도 안 바르던 사람이 올리브영에서 산 남성용 비비크림을 바르기 시작했고 흰머리가 보기 싫다며 미용실에서 아주 새까맣게 염색을 했습니다. 옷장에는 제가 사준 적도 없는 화려한 등산복과 젊은 애들이 입을 법한 딱 붙는 청바지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당신 요새 되게 멋부린다? 낚시터 물고기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제가 농담처럼 툭 던지면 남편은 정색을 하며 과민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이 좀 가꾸고 살면 안 돼? 늙었다고 궁상맞게 하고 다니라? 당신은 그게 문제야. 사람을 자꾸 쪼아대니까 내가 밖으로 도는 거 아니야.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저는 괜한 소리를 했다가 본전도 못 찾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정적인 의심이 싹 튼 건 스마트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핸드폰을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 갈 때도 잠잘 때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패턴 잠금도 복잡한 걸로 바꿔놓았더군요. 한 번은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메신저 알림이 울려 화면을 보려 했더니 물기 묻은 몸으로 뛰쳐나와 핸드폰을 낚아채듯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친구야, 친구. 김 부장 알지? 그 친구가 자꾸 귀찮게 해서 그래. 그 변명하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강원도 소양강 댐으로 낚시를 간다고 떠났습니다. 저는 주말 내내 텅 빈 집에서 대청소를 하다가 문득 신발장, 서랍 깊숙한 곳에 캠핑카 보조키가 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흙투성이가 된 차 청소하기 힘들 테니 미리 차량용 청소기라도 충전해 놓고 이불 빨래나 해둘까 싶어서 보조키를 챙겼습니다. 일요일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남편의 캠핑카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남편은 유난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이고 되다. 운전을 오래 했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네. 나 씻고 좀 잘게. 건드리지 마.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골아떨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거실에 벗어놓은 옷가지들을 주워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조키를 챙겨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 구석에 웅장하게 서 있는 캠핑카. 제 피 같은 퇴직금 1억 2천이 들어간 그 차를 보니 애틋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매주 주말마다 저 차에게 남편을 뺏긴 것 같아 얄밉기도 했습니다. 육중한 차 문이 열리고 저는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이상했습니다. 분명 창문을 닫고 다녔을 텐데 차 안에서는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차량용 방향제 냄새 같기도 하고 여자들이 화장할 때 쓰는 파우더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낚시터의 짠내나 땀 냄새는 전혀 없었습니다. 방향제를 바꿨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바닥을 청소기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헝클어진 침대 시트를 정리하려는데 베개 밑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쳐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자그마한 큐빅이 박힌 여자 귀걸이 한 짝이었습니다. 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금속 알레르기가 있어서 14K 금이 아니면 못하거든요. 이건 길거리 리어카에서나 파는 젊은 애들이나 할 법한 싸구려 액세서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귀걸이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남편이 주었나? 아니면 누구를 태웠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척추를 타고 뇌리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침대 시트를 확 들추고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틈새에서 긴 갈색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제 머리는 짧은 파마 머리인데 말이죠. 저는 미친 사람처럼 차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석, 뒷좌석, 냉장고, 그리고 조수석 앞에 있는 글로브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차량 등록증과 보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 틈새에 누군가 급하게 쑤셔 넣은 듯한 꼬깃꼬깃 접혀 있는 영수증 뭉치가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영수증을 하나하나 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을 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강릉에 있는 어느 횟집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어제 저녁 7시 30분. 메뉴는 모듬의 대자에 소주 2병, 맥주 1병. 금액은 15만 5천 원. 분명 남편은 어제 전화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잔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그 많은 회를, 그것도 대자를 시켜 먹었을 리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영수증 하단에는 2인용 수저 세트가 포함되었다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수증을 펴보았습니다. 편의점 영수증이었습니다. 목록을 읽어 내려가던 제 눈이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맥주 사캔, 새우깡, 젤리, 여성용 위생용품, 그리고 그 밑에 적힌 품목. 초박형 콘돔 1박스, 3개입. 콘돔.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비뇨기과 약을 먹는다며 전립선이 안 좋아서 피곤해서 온갖 핑계로 저와 부부관계를 안 한 지가 1년이 넘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콘돔이라니요. 그것도 집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에서 급하게 산 듯한 3개입짜리 콘돔. 날짜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 9시였습니다. 남편은 어제 저녁 8시에 저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여보, 여기 산골이라 신호가 잘 안 잡히네. 나 이제 밥 먹고 일찍 자려고. 당신도 잘 자. 사랑해. 그렇게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던 그 시간에 전화를 끊자마자 횟집에서 배를 채우고 편의점으로 달려가 맥주와 콘돔을 샀던 겁니다. 입 밖으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좁은 공간, 1억 원짜리 이 움직이는 방에서 남편은 다른 여자와 뒹굴었구나. 내가 싸준 김치를 먹고 내가 사준 이불을 덮고 낯선 여자의 살을 탐했구나. 내 피와 땀이 서린 돈이 저 인간의 정욕을 채우는 데 쓰였구나. 그때였습니다. 차 안의 정적을 깨고 내비게이션이 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청소하다가 전원 버튼을 잘못 눌렀나 봅니다. 기계적인 안내 음성이 들려오자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블랙박스. 이 차는 최고급 사양이라 실내 상황까지 녹음되는 최신형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기계치라 블랙박스 사용법도 잘 몰랐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운전석 위쪽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를 쳐다보았습니다. 파란 전원 불빛이 마치 저를 보고 눈을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조그만 기계 안에 남편의 주말 행적이, 그 더러운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겁니다. 저는 의자 위로 올라가 블랙박스 옆면을 눌러 메모리 카드를 뽑았습니다. 손톱만큼 작은 그 플라스틱 조각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보다는 뜨겁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방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평온하게 숨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천하태평한 숨소리를 듣는데 부엌에 있는 식칼을 들고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허벅지를 꼬집으며 겨우 참았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카드를 꽂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영상 폴더가 떴습니다. 수백 개의 파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가장 최근 날짜인 어제 저녁 파일에 마우스 커서를 올렸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립니다. 과연 저는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마우스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 플레이어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저는 스피커 볼륨을 아주 낮게 조절했습니다. 혹시라도 거실 너머 안방에서 자고 있을 그 인간이 깰까 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더러운 소리가 제 고막을 찢고 들어오는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본능적인 방어기제였습니다. 화면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리는 차의 전면, 유리박, 풍경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카메라가 앞을 향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실내 녹음 기능이 켜져 있는 탓에 차 안의 상황은 마치 옆에서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제 딸보다도 훨씬 어려 보이는 콧소리가 잔뜩 섞인 교태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백화점에서 산 신상 원피스가 잘 어울리냐고 묻는 그 목소리에는 끈적한 친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대체 몇 살이나 먹은 애일까? 아니,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남편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미스 김은 뭘 입어도 태가 난다며 오늘 밤에 자기가 그 원피스를 아주 부드럽게 벗겨주겠다고 능글맞게 받아치더군요. 분명 내 남편의 목소리가 맞는데 제가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톤이었습니다. 집에서는 기운 없이 축 처져서 밥 달라, 허리 아프다만 반복하던 그 늙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기름기가 좔좔 흘렀고 욕망에 찬 짐승의 숨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자가 낄낄거리며 물었습니다. 집에는 잘 둘러댔냐고, 사모님이 의심 안 하냐고 말이죠. 그 질문에 대한 남편의 대답이 제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곰탱이 같은 여자가 뭘 알겠냐며 자기가 낚시 간다고 하면 고생한다고 눈물까지 글썽이는 여자라고 저를 비웃었습니다. 이번에도 밥 굶지 말라고 반찬을 바리바리 싸줬다며 소고기 장조림까지 해줬으니 이따가 술안주로 먹자고 하더군요. 너 고기 좋아하지 않냐면서 말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곰탱이.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굽은 아내를 그는 뒤에서 곰탱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조림. 그게 어떤 장조림입니까? 남편이 입맛 없다고 해서 비싼 한우 사태를 사다가 핏물 빼고 3시간 동안 불 앞에서 땀 흘리며 달인 음식이었습니다. 그 정성이 담긴 음식을 불륜녀와의 술안주로 씹을거리로 던져주겠다는 그 말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쿵거리고 위액이 역류해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차는 어느 한적한 공터에 멈춘 듯 했습니다. 시동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시 녹화 모드라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 캔 뚜껑을 따는 소리, 그리고 쩝쩝거리며
무언가를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싸준 그 장조림이겠지요. 여자가 이 차 진짜 좋다며 넓고 침대도 푹신한데 정말 사모님이 사준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맞다니까 자기가 퇴직하고 우울증 걸린 척 좀 했더니 지가 모아둔 적금 다 깨서 사주더라며 저를 호구라고 칭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호텔비 안 들이고 편하게 즐기는 거라며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야 하냐고 둘이서 낄낄대며 웃더군요. 호구. 그래, 나는 호구였습니다. 내 노후를, 내 피 같은 청춘을 팔아서 남편의 불륜 모텔을 차려준 세상에서 제일 멍청하고 한심한 호구. 그들이 나를 비웃으며 희희낙낙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샘이 말라버린 자리에 서늘하고 날카로운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소리들.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신음소리. 남편의 저질스러운 농담. 차체가 삐걱거리는 소리. 저는 그 역겨운 소리들을 밤새도록 듣고 또 들었습니다. 고문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 치욕을, 이 분노를 뼈에 새겨야 했으니까요. 그래야 저 인간을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낼 수 있을 테니까요. 새벽 5시,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노트북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제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중요한 영상 파일들을 따로 백업해두고 노트북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차에서 찾아낸 찢어진 콘돔 박스, 꼬깃꼬깃한 영수증 뭉치, 그리고 그 여자의 싸구려 귀걸이를 노트북 옆에 나란히 진열했습니다. 마치 제사상이라도 차리듯이 정갈하게 말이죠. 오전 8시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하품을 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늘어진 러닝셔츠 바람에 머리는 까치집을 지은 채 배를 벅벅 긁으며 나오는 꼴이라니. 어젯밤 영상 속에서 오빠가 힘 좀 썼다며 허세를 부리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볼품없고 초라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왜 벌써 일어나 있냐며 잠 못 잤냐고 묻더군요. 제 꼴이 말이 아니었겠지요. 머리는 산발에 눈은 퀭하니 들어갔으니. 하지만 남편은 제 안색을 살피는 척하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제 라면 하나 먹고 잤더니 속이 허하다며 얼큰하게 김치찌개 없냐고 아니면 어제 남은 장조림이라도 꺼내보라고 하더군요. 뜨끈한 밥에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면서요. 뻔뻔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장조림? 어제 그년이랑 안주로 다 처먹어 놓고 또 장조림을 찾아?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있던 노트북을 남편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키웠습니다. 거실 가득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를 곰탱이라 부르며 호구라고 비웃던 그 목소리가 말입니다. 물을 마시려던 남편의 손이 공중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동공이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더니 시선이 식탁 위에 놓인 콘돔 박스와 영수증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리며 이게 뭐냐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뱉었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미스 김이랑 내 장조림 먹으면서 내 욕할 때는 좋았냐고, 곰탱이 호구 마누라가 차려주는 밥이 먹고 싶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오해라며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고 잡아떼더군요. 친구들이 김 부장놈들이 내 차 빌려가서 장난친 거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오해? 친구 장난? 이 영상 속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니냐고 다그쳤습니다. 내가 나보고 호구라며 퇴직금 털어서 불륜 모텔 차려준 멍청한 년이라고 비웃지 않았냐고, 내가 똑똑히 들었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고 악을 썼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며 잠깐 바람이 든 거라고 빌더군요. 그냥 술집 여자라고 돈 주고 잠깐 만난 거지 마음 준 거 아니라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마음을 안 줘? 마음을 안 준 놈이 내 피 같은 돈으로 횟집 가고 모텔비 아끼려고 그 차에서 뒹구냐고. 더럽다고, 너란 인간 진짜 구역질 나게 더럽다고 소리치며 식탁 위에 있던 물 한 컵을 남편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너는 끝이다. 이 집, 이 차, 그리고 내 남은 인생에서 너는 아웃이니 당장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나가냐며 퇴직해서 돈도 없다고 징징거렸습니다. 그건 내 사정이라고, 미스 김한테 가든가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캠핑카 끌고 가서 살든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아, 생각해보니 그 캠핑카도 내 돈으로 산 거니 내놓고 가야겠다고, 팬티 한 장, 양말 한 짝도 내 돈으로 산 건 가져갈 생각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꺼내 거실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당장 안 나가면 이 영상 우리 애들한테 다 보내고 동네방네 다 뿌릴 거라고, 회사 동료들한테도 다 보낼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알린다는 말에 남편은 허겁지겁 바닥에 떨어진 옷 몇 가지를 주워들고 현관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도어록의 이중 잠금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텅 빈 거실, 깨진 유리 조각과 남편이 벗어놓은 허물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지난 30년 세월이 그 고생하며 지켜온 가정이 고작 이런 쓰레기 같은 결말을 맞이했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음을 그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받아낼 게 있었습니다. 내 청춘의 가, 그리고 그가 유린한 내 노후 자금까지 아주 철저하게 계산해서 받아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타고 다니던 그 캠핑카를 중고 매매 단지에 내놓았습니다. 딜러가 차를 보며 관리를 아주 잘했다며 거의 새 차나 다름없는데 왜 파시려고 하냐고 묻더군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가 너무 더러워서 씻어도 냄새가 안 빠질 것 같아서 판다고 말이죠. 그렇게 캠핑카는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지금 찜질방을 전전하며 저에게 매일같이 싹싹 비는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일 놈이라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 밥이라도 한 끼 먹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문자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옵니다. 글쎄요. 그가 굶어 죽든 말든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그 미스 김이라는 여자. 내 남편을 오빠라 부르며 내 돈을 갉아먹던 그 여자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상간녀 소송? 그건 기본이고요. 제가 준비한 진짜 선물은 따로 있습니다. 남편을 맨몸으로 쫓아내고 캠핑카를 처분한 뒤 제 통장에는 차를 판 돈 9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1억 2천을 주고 산 차가 불과 몇 달 만에 감가상각되어 3천만 원이나 손해를 봤지만 저는 그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더러운 흔적을 헐값에라도 치워버린 것이 속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뚫린 구멍은 메울 수 있어도 가슴에 뚫린 구멍은 돈으로 메워지지 않더군요. 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을 오빠라 부르며 제 정성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던 그 여자, 미스 김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멍청한 남편이 캠핑카 내비게이션에 공주님 성이라는 유치찬란한 이름으로 주소를 저장해 둔 덕분이었죠. 주소를 확인해 보니 강남의 한 유흥가 뒷골목에 있는 오래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생활비를 대주거나 월세를 내주던 곳이겠지요. 저는 평소 아껴두었던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화장도 짙게 하고 미용실에 가서 드라이도 했습니다. 초라한 본처의 모습으로 가서 동정표를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당당한 채권자의 모습으로 그 여자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오후 2시 그녀의 오피스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누구세요? 하는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택배가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잠시 후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문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여자는 생각보다 더 젊고 그리고 생각보다 더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블랙박스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요란하게 생긴 여우일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 화장기 없는 민낯에 헐렁한 티셔츠를 입은 제 딸 또래의 아가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에는 되바라진 당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구신데 택배라고 거짓말을 하세요? 여자가 삐딱하게 서서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현관에는 남자의 구두가, 그것도 제 남편이 즐겨 신던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퀴퀴한 담배 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가 뒤섞여 났습니다. 내가 미스 김이니? 내 남편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그 대단한 공주님이 너야? 제가 묻자 여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아, 그 영감탱이 와이프 되세요? 영감탱이. 블랙박스 속에서는 오빠, 자기야 하며 콧소리를 내더니 제 앞에서는 영감탱이라고 부르는 그 이중성에 기가 찼습니다. 그래, 그 곰탱이 같은 와이프다. 내 남편이 퇴직금 털어서 차려준 캠핑카는 잘 타고 다녔니? 내가 싸준 장조림은 입에 맞았고 제가 쏘아붙이자 여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 여기 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나가세요. 그 아저씨가 좋다고 쫓아다닌 거지. 내가 매달린 줄 알아요? 나이 먹고 주책 맞게 구는 거 받아준 것도 노동이에요, 노동. 노동이라. 남의 가정 파탄 내고 유부남이랑 놀아난 게 노동이라니. 저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노동? 그래, 그럼 그 노동의 대가도 치러야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이다. 그리고 이건 내가 내 남편이랑 차 안에서 나눴던 대화 녹취록이고 여자는 소장이라는 말에 흠칫 놀라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쳐. 내가 내 남편한테 용돈 요구한 문자,
모텔 대신 캠핑카 이용하자고 꼬드긴 내용 다 확보했어.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했고 내 월급이랑 이 오피스텔 보증금 가압류 신청도 들어갈 거야. 여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3천이요? 미쳤어요? 내가 그 돈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그 아저씨가 꼬신 거라니까요. 누가 꼬셨든 상관없어. 법원 가서 판사님한테 따져. 그리고 하나 더. 저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서비스야. 내가 일한다는 그 가게 사장한테도 보낼까 생각 중인데 어때? 유부남 꼬셔서 공사 치는 꽃뱀이라고 소문나면 이 바닥에서 일하기 힘들지 않겠니? 제발요. 사모님 잘못했어요. 여자가 그제야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없고 비굴하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 아저씨가 돈 많다고 캠핑카도 있고 퇴직금도 빵빵하다고 속여서 저도 속은 거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싸늘하게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봐줘? 내 지난 30년 세월을 곰탱이라고 비웃던 너를 내가 왜 봐줘야 하니? 돈 준비해라. 판결 나오기 전에 합의금 가져오면 가게에는 안 알릴 테니까. 이런 한 푼이라도 깎을 생각하지 마.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조금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남편의 욕망을 이용했고 제 남편은 그녀의 젊음을 탐했습니다. 둘 다 똑같은 공범이자 가해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사람, 제 남편. 남편은 집에서 쫓겨난 뒤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캠핑카도 팔리고 상간녀에게도 버림받은 그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제가 일하는 식당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그의 모습은 노숙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며칠을 못 씻었는지 떡진 머리에 구겨진 점퍼, 그리고 초점 잃은 눈동자. 한때 대기업 부장 소리를 듣던 남자의 말로라기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여보, 남편이 갈라진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혜진아, 나 좀 살려주라. 나갈 데가 없어. 찜질방비도 다 떨어지고 배고파 죽겠다. 밥 한 끼만 사주라. 응? 그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역겨웠습니다. 예전에 낚시 다녀왔다며 풍기던 그 향긋한 스킨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패배자의 악취만이 진동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캠핑카에서 희희낙낙할 때 나는 집에서 당신 오기만 기다리며 곰국 끓이고 있었어. 내가 곰탱이라며? 곰탱이가 어떻게 사람을 살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졌다. 그 여자가 꼬신 거야. 나는 진짜 그냥 잠깐 논 거야. 내 마음은 항상 당신한테 있었어. 끝까지 남 탓, 끝까지 비겁한 변명. 저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국밥이나 사 먹어.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혼 서류는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보냈으니까 도장 찍어서 보내. 안 그러면 소송으로 갈 거니까. 당신 유책 배우자라 위자료도 물어내야 하는 거 알지? 퇴직금 남은 거 있으면 그거라도 지키고 싶으면 조용히 도장 찍어. 혜진아, 여보. 남편이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짜리를 줍지도 못하고 울부짖었지만 저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주저앉아 통곡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자의 눈물이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려
아무런 감흥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혼을 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 그리고 캠핑카 판 돈을 합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곰탱이네 반찬. 가게 이름이 좀 웃기죠? 남편이 저를 비하하던 그 별명을 저는 제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장조림과 김치는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사장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묻습니다. 사장님, 음식 솜씨가 이렇게 좋은데 남편분은 좋으시겠어요? 그럼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유, 제 남편은 복을 걷어찼죠. 곰탱이 무서운 줄 모르고 벌집을 건드렸거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 남편은 공사판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좋아하던 낚시는커녕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쁘다더군요. 미스 김이라는 여자는 위자료를 갚느라 유흥업소를 못 떠나고 있다고 하고요. 인과응보, 사필귀정,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자의 눈을 피해 은밀한 쾌락을 즐기는 분들이 계신가요? 명심하세요. 당신이 타고 있는 그 욕망의 캠핑카, 그 안에는 블랙박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멈추는 곳은 낭만적인 해변이 아니라 차가운 벼랑 끝일 것입니다. 제 남편처럼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